놀라운 발견이 미국 교통공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MIT의 저명한 교통공학 교수가 K-팝을 좋아하는 딸과 함께 떠난 한국 여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마주한 것입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단순한 도로가 아닌 종합적인 교통 경험이라는 그의 평가는 전 세계 교통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부분의 교통 전문가들은 유럽과 일본의 교통 시스템에만 주목해 왔습니다. 첨단 기술, 효율적 설계,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이들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았죠. 하지만 이제 한국의 고속도로와 휴게소 시스템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통공학 권위자가 우연히 발견한 한국 고속도로의 진가는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사람 중심의 철학이 구현된 종합 예술이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문화 경제적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휴게소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창적 발명품이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MIT와 하버드를 비롯한 유수의 대학에서 특별 강연으로 이어졌고, 세계교통공학계는 한국 교통 시스템의 철학적 토대와 기술적 우수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가족 여행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교통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된 이 놀라운 발견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한국 고속도로에 담긴 자부심과 장인 정신,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일명 MIT의 교통공학과 교수 마이클 존슨입니다. 전 세계 여러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는 전문가로 미국, 유럽, 아시아의 다양한 교통 인프라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방문해 본 적이 없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18살 딸 에밀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죠. 에밀리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접어든 K-팝 열성 팬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하루 종일 들으며 한국어 공부에도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졸업 선물로 한국 여행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마이클은 바쁜 연구 활동으로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교통 시스템이 뛰어나다고는 들었지만 그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죠. 그럼에도 딸과의 관계를 생각해 결국 여행을 승낙했습니다. 여행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3주 전 에밀리가 흥분한 표정으로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부산에서 특별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이었죠. 서울 대신 부산으로 여행 목적지를 변경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라니 계획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반짝이는 눈빛을 본 순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방법을 논의하던 중 에밀리는 렌터카를 빌려 직접 운전하자는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교통공학 전문가로서 다른 나라의 도로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행 계획은 서울에서 렌터카를 빌려 부산까지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마이클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와 비교해 한국의 고속도로가 얼마나 특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도로일 뿐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전문가로서의 호기심도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와 에밀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중형 승용차를 선택했고 운전석에 앉아 차량의 구조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이 영어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이 의외의 발견이었죠. 에밀리는 자신이 공부한 한국어로 부산까지 가는 경로를 확인하며 신나게 입력했습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약 400km, 미국 기준으로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국가에서의 장거리 운전은 저에게 약간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서울 외곽을 지나 경부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저는 직업적 습관으로 도로 상태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인상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도로 포장 상태가 매우 양호했고 차선 도색이 선명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노후화된 고속도로들과는 달리 도로 기반 시설이 전반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적 시선으로 도로 설계와 표지판 배치를 주목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에 완전히 진입하자 넓고 반듯한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와 비교하며 차이점을 찾으려 했지만 기본적인 도로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가 미국보다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운전했을 때 저는 자동으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하이패스 시스템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렌터카의 하이패스 장치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차량이 멈추지 않고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차량이 주행 속도를 유지한 채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모든 차량에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고속도로가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선도 선명하고 톨게이트 시스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차창 밖 풍경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나는 산과 들의 풍경이 미국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도로변 표지판들은 대부분 한글과 영어 두 가지로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 운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들도 주요 지점마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심한 배려에 점점 긍정적인 인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의 고속도로가 얼마나 특별하겠어? 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차 안에서 K-팝 음악을 틀었습니다. 낯선 언어의 노래였지만 경쾌한 리듬이 장시간 운전의 지루함을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딸의 취향을 존중하며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딸과의 시간, 딸의 세계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도로 위의 차량들이 대부분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고 운전자들이 차선과 속도 제한을 잘 지키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교통 문화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미국에 비해 운전자들이 더 협조적이고 질서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발견들이 저의 전문가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약 2시간 운전을 계속하던 중 에밀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대형 휴게소 간판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해 놓았습니다. 딸이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천안 휴게소라는 장소가 표시되어 있었고 수많은 리뷰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휴게소 음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놀라움과 감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회의적이었습니다. 미국의 휴게소라면 기껏해야 패스트푸드점 몇 개와 자판기, 화장실 정도가 전부일 텐데 이곳이 그렇게 특별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의 간절한 요청에 휴게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이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마치 대형 쇼핑몰 주차장을 연상케 했습니다. 주차 공간도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주차 안내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맞은편에 거대한 건물 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실내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고 다양한 식당과 편의점, 특산품 매장이 즐비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시설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미국의 어느 휴게소보다 깨끗했습니다. 에밀리는 이미 휴게소 내부의 음식점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식, 분식, 퓨전 요리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이 있었고 각 매장마다 사진과 영어 설명이 함께 표시되어 있어 외국인도 쉽게 메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구역 중앙에는 넓은 공용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고 많은 여행객들이 각자 구입한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화장실 역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에 비데가 설치된 현대식 변기, 자동 세면대, 핸드 드라이어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청소 담당자가 상주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대체로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고 있었고 청결도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운전자 편의시설 구역을 발견했습니다.
마사지 의자가 여러 대 놓여 있었고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한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무료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차량 점검 서비스 창구가 있었고 무료 타이어 공기압 체크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운전자 케어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개념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소떡소떡 찹쌀 도너츠, 녹차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소떡소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맛이 훌륭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찹쌀 도너츠 역시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도로 위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와는 확실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음식의 퀄리티뿐 아니라 다양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휴게소 내의 여러 매장에서는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일부 매장에서는 시식 코너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통공학자로서 이 휴게소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하나의 경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운전자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닌 사회 시스템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천안 휴게소를 출발한 후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휴게소에서의 경험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며 학문적 관점에서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 시스템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교통 인프라는 단순히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도 분석해야 한다는 오랜 교육 철학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에밀리는 소떡소떡의 맛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매운 음식을 잘 먹지 않았지만 소떡소떡의 맛은 확실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음식 경험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죠. 저는 교통공학적 관점에서 한국 휴게소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휴게소가 주로 필수적 휴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한국의 휴게소는 경험적 휴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설계의 차이가 아니라 교통 시스템에 대한 철학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자를 단순히 목적지로 이동하는 주체가 아닌 여행을 즐기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접근법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휴게소의 지역 특색 반영이었습니다. 천안 휴게소에서는 천안의 특산품인 호두과자와 천안배를 활용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휴게소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와 문화를 알리는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스템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에밀리가 사온 다양한 음식들을 차 안에서 나눠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찹쌀 도너츠의 쫄깃한 식감은 미국의 어떤 도넛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이 있었습니다. 녹차 아이스크림은 달지 않으면서도 깊은 풍미가 느껴져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고속도로 위에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운전을 계속하며 저는 한국 고속도로의 또 다른 특징들을 관찰했습니다. 도로 포장 상태가 전반적으로 매우 좋았고 노면의 요철이 적어 주행 시 진동이 미국 고속도로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도로 설계 역시 주변 지형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공을 들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능적 측면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미학적 요소까지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한국 운전자들의 주행 패턴도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차선과 제한 속도를 잘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보이는 난폭 운전이나 과속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었지만 전반적인 교통 문화가 질서 정연해 보였습니다. 이는 아마도 철저한 교통법규 집행과 교육의 결과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에밀리가 다시 휴게소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금강휴게소라는 곳이 목적지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곳의 비빔밥이 유명하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한국의 다른 휴게소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전의 회의적인 태도는 이미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금강휴게소에 도착한 저는 이곳 역시 천안휴게소 못지않게 시설이 훌륭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각 휴게소마다
특색 있는 디자인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강휴게소에서는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과 반려동물 휴식 공간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여행객의 니즈를 세심하게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비빔밥을 주문한 저와 에밀리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식에 감탄했습니다. 각종 나물과 고추장이 어우러진 비빔밥의 맛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신선한 야채와 고소한 참기름의 풍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식당 밖에 있는 안내도를 보며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체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휴게소 네트워크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통공학 전문가로서 저는 이런 휴게소 시스템이 장거리 운전의 피로도를 줄이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된 휴게소는 운전자들이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고 그 휴식의 질 또한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로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는 요소였습니다. 금강휴게소를 출발한 후 저와 에밀리는 부산을 향해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차창을 통해 들어왔고 창밖으로는 한국의 산악 지형이 펼쳐졌습니다. 미국 동부의 산맥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이는 낮지만 산의 모양이 더 뾰족하고 경사가 급한 편이었습니다. 이런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도로 설계가 저의 전문가적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갑자기 전방에 큰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도로 안내판이 아닌 첨단 디지털 표지판이었습니다. 저는 차량 속도를 약간 줄이고 이 표지판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였습니다. 표지판에는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정체 구간, 예상, 소요시간, 우회 경로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상 상태와 도로 공사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의 정교함에 감탄했습니다. 미국에도 유사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이렇게 세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정보의 정확성과 업데이트 주기였습니다. 몇 분 간격으로 데이터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였고 주행하는 동안 정보의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한국의 내비게이션 앱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해보고 있었습니다. 영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앱을 찾아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딸은 앱에 표시된 정보와 도로 위 전광판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도로정보 시스템과 모바일 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도로변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도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단순한 감시 장치가 아니라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의 일부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런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실시간 교통정보로 가공되어 운전자들에게 제공되는 구조였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교통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설치된 비상전화부스와 긴급 차량 대피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고나 차량 고장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대피소의 경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고장 차량이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약 30분 더 주행했을 때 저는 자동 톨게이트 시스템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가 게이트와 무선으로 통신하며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과정이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는 이지패스-GPS와 유사했지만 보급률과 시스템의 안정성 측면에서 더 발전된 형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이 단순히 차량이 달리는 길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관리가 결합된 종합교통 인프라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보다 훨씬 앞선 접근법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학술적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교통사고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경제적 효율성은 어떤지, 환경적 영향은 어떠한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교통공학 교수로서의 전문적 호기심이 크게 자극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첨단 시스템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고속도로에도 균등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균형 있는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도시와 지방 간 인프라 격차가 상당한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은 그런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였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고속도로 조명 시스템에 주목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된 조명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명들은 단순히 밝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곡선과 경사를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터널 입구와 출구의 조명 설계는 눈의 적응 시간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첨단 교통 시스템이 사고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 효율적인 도로 관리, 안전 중심의 설계 철학이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미국의 대학에서 사례 연구로 소개하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나기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한국 고속도로의 대응 시스템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놀랍게도 도로 노면의 물 배출 능력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도로의 경사와 배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미국의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폭우 시 물 웅덩이가 생겨 수막 현상 하이드로플레이닝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위험 요소가 최소화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빗길에서 운전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자발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더 확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급제동이나 급차선 변경과 같은 위험한 운전 행동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닌 공유된 교통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톨게이트에 접근했을 때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비가 심하게 내리는 가운데 교통경찰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 차량 흐름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수 처리된 제복을 입고 명확한 수신호와 함께 차량들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인력 배치와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도로 위에 또 다른 특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야광 차선이었습니다. 이 차선은 일반 도료가 아닌 반사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였으며 빛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차량 헤드라이트의 반응에 밝게 빛났습니다. 이는 악천후 속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주는 매우 효과적인 안전장치였습니다. 어두워진 고속도로에서는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된 반사경들도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이 반사경들은 도로의 굴곡과 경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고 특히 급커브 구간에서 효과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지만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사례였습니다. 저는 특히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 시 대응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도로변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된 비상전화 부스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종합 관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구간에서는 비상 헬기 착륙장까지 마련되어 있어 중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연료가 부족해지자 저는 주유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주변의 모든 휴게소와 주유소 정보를 제공했으며 심지어 각 장소의 유류 가격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정보 제공 서비스는 운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비자 친화적 시스템이었습니다. 휴게소 내 주유소에 들어서자 효율적으로 배치된 주유기와 깔끔하게 관리된 시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유를 마치고 주변을 둘러보니 타이어 공기압, 측정기와 자동차 관리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다양한 니즈를 세심하게 고려한 시설 배치였습니다. 주유를 마치고 다시 출발했을 때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고속도로가 얼마나 특별하겠어? 라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으로 여행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왜 미국의 교통 전문가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더 연구하지 않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의 전문가적 시각으로 볼 때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 갖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람을 중심에 둔 설계 철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전체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자 저녁 노을이 도로 위로 펼쳐졌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한국 고속도로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심어진 나무와 꽃들, 그리고 세심하게 설계된 방음벽까지 미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는 인프라 개발에 있어 환경과 경관까지 고려하는 총체적 접근법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해질녘, 저와 에밀리는 마침내 부산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약 5시간의 여정이었지만 저는 예상과 달리 그다지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질 좋은 음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했으며 무엇보다 도로 주행 자체가 쾌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 정도 거리를 운전한 후에는 상당한 피로감을 느꼈을 텐데 이는 분명 한국 고속도로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부산으로 진입하기 전 저는 잠시 휴게소에 들러 내일의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에밀리가 기대하던 방탄소년단 콘서트는 다음 날 저녁이었고 그때까지 부산 시내를 둘러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다른 도시들도 방문해보고 싶다는 욕구였습니다. 특히 대구, 광주, 대전과 같은 지방 대도시의 교통체계와 도시 설계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에서 관찰한 내용들을 학술적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 효율적인 톨게이트 운영, 선진화된 휴게소 인프라, 안전 중심의 도로 설계,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등 많은 요소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메모는 귀국 후 작성할 학술 논문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아버지의 변화된 태도를 눈치챘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동행한 것처럼 보였던 제가 이제는 마치 전문적인 연구 여행을 하는 학자처럼 열정적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처음 한국 여행을 제안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졸업 선물로 동행하는 정도였을 뿐이었죠. 그러나 이제 저는 진정한 교통공학자로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깊이 매료된 상태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노트북을 열고 자신의 대학교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첫인상과 앞으로 더 조사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MIT의 교통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세계 주요 도시 교통 인프라 비교 연구 프로젝트에 한국의 사례를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만 아시아 부분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산 시내의 대중교통을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부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역사와 정확한 시간 준수, 명확한 안내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배려가 시스템 곳곳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능적 효율성을 넘어 사회적 포용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버스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확한 도착 정보가 정류장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었고 환승 시스템도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혼잡한 도심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구간에서는 버스가 일반 차량보다 훨씬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교통수단 간의 연계성이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처럼 작동했습니다. 환승센터는 최소한의 걷는 거리로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고 통합요금 체계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은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종합적 교통 네트워크 개념과 일치했습니다. 문득 저는 원래 계획보다 여행 일정을 더 연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밀리의 콘서트 관람 후 다른 도시들도 방문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대구의 도시철도 시스템과 광주의 버스 환승 시스템에 대해 들은 바가 있었고 이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고속철도 KTX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고속철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밀리에게 이 생각을 전했을 때 딸은 놀라워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제가 이제는 여행 일정을 연장하고 싶어 한다니 의외였습니다. 에밀리는 농담 삼아 제가 K-팝에 빠진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저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가족 여행이 아닌 교통공학 교수로서의 학문적 탐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교통 관련 앱들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 정보부터 주차 공간 확인, 렌터카 서비스까지 다양한 앱이 잘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서비스가 영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제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한 세심한 서비스였습니다. 저녁, 에밀리의 콘서트장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저는 관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위한 특별 교통 대책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임시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교통경찰들이 배치되어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이벤트 관리 능력은 도시교통 시스템의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였고 부산은 이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만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MIT 캠퍼스 내 자신의 연구실에 앉아 한국 여행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한국 고속도로 지도와 주요 교통시설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메모와 스케치로 가득한 여행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일주일을 더 연장하여 대구, 광주, 대전 등 여러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콘서트 이후에도 함께 여행하며 딸과의 소중한 추억도 많이 쌓았습니다. 저의 동료 교수들은 제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출국 전에는 한국 여행에 큰 관심이 없어 보였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로 변모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전공 분야인 교통공학에서 한국의 사례를 자주 언급하기 시작했고 연구 주제로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자 저는 국제교통 시스템 비교 강의에서 한국의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첫 강의 슬라이드에는 한국 고속도로와 휴게소 사진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은 평소와 다른 교수의 열정적인 강의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교통 시스템은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단순히 문화강국, K-팝과 한류 드라마의 나라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저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며 한국 고속도로의 특징들을 설명했습니다. 첨단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효율적인 톨게이트 운영, 이용자 중심의 휴게소 설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휴게소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지역 경제와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이자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 센터입니다. 미국에서 레스트 에어리어라고 불리는 시설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 학생은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답변했습니다. 문화적, 경제적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많은 요소들이 미국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철학과 데이터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은 당장 도입해도 좋을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추가 자료나 참고 문헌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한 학생은 졸업 논문 주제로 한국과 미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비교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관심에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MIT 교통연구소의 원래 세미나에서 한국의 교통혁신과 그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습니다. 세미나실은 교통공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의 발표는 단순한 기술적 분석을 넘어 한국 교통 시스템의 철학적 토대까지 다루는 깊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사람 중심의 설계 철학입니다. 단순히 차량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접근법입니다. 이는 우리가 미국의 교통 정책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발표 이후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MIT 교수가 본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칼럼도 기고했습니다. 제 글은 교통공학 전문 저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한 매체에도 실렸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제 분석을 인용하여 보도했고 한국 교통 관련 기관에서는 자문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교통부에서 주최하는 미래 교통 인프라 포럼에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교통정책 입안자들에게 한국의 성공적인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특히 교통 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은 미국이 당장 도입해야 할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술적 영향력을 넘어 저의 경험은 개인적인 삶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딸의 K-팝 취향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저의 활동을 주목하고 외국인이 본 한국의 매력 캠페인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자신의 교통공학적 시각으로 본 한국의 매력을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저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다음 학기 강의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학생들을 위한 한국 교통 시스템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구상했습니다. MIT와 한국의 대학들 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한국의 교통 인프라를 경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내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많은 학생들이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의 연구실 벽에는 한국 여행 중 에밀리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부산의 밤 풍경을 배경으로 아버지와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한 가족 여행으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순간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교통 시스템 덕분에 전문가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더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놀라운 발견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1985년 에어 조던1의 내부에서 한글 문구가 발견된 것입니다. 최고의 품질이라는 이 문구는 스니커즈 역사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985년 NBA를 한 시대에 뒤흔든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시카고 불스의 유니폼을 입고 코트를 누빈 21세의 마이클 조던은 데뷔 시즌부터 폭발적인 득점력과 화려한 덩크로 단숨에 리그 최고 스타로 떠올랐죠. 그가 신었던 에어 조던1은 NBA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저항 정신의 상징이 되었고 나이키는 이를 통해 농구화 시장을 단숨에 접수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에어 조던1은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설적인 신발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빈티지 복원으로 유명한 해외 수집가들이 에어 조던1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한글로 새겨진 최고의 품질이라는 문구를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여러 켤레에서 동일한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자 이것이 단순한 낙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조사 결과 1985년 초기에요. 조던1은 한국 부산의 국제상사와 동양고무 산업에서 제작되었으며 한국 장인들이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담아 한글 문구를 새겼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은 전 세계 스니커즈 매니아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한국산 조던을 찾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이 숨겨진 비밀을 살펴보려 합니다. 한 켤레의 신발 속에 담긴 한국 이야기.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패션 인플루언서 앨리슨 하퍼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신발장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를 패션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스니커즈 마니아라는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빈티지 조던을 수집하고 복원하는 일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예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 지금은 수백만 명이 구독하는 채널로 성장했어요. 스니커즈의 숨겨진 역사 시리즈가 특히 인기를 끌었죠. 낡고 버려진 스니커즈를 복원하면서 그 신발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내는 콘텐츠였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한 신발이 아닌 시대와 문화의 아이콘으로서 스니커즈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하곤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1985년 오리지널 에어 조던 1 모델이 경매에 나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조던이 아니었죠. 마이클 조던이 신발 계약을 맺고 처음으로 출시한 그 전설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경매 당일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른 컬렉터들과의 치열한 입찰 끝에 결국 그 신발은 제 것이 되었습니다. 거의 한 달치 월세와 맞먹는 금액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후회도 없었어요. 박스를 열었을 때의 그 설렘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약간 변색되고 접착제가 벌어진 상태였지만 그것은 확실히 진품이었죠. 조던이 처음 신었던 그 신발. 내가 직접 복원해 보겠어.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외치며 특별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복원 과정을 담은 영상은 일주일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었고 팬들은 다음 영상을 기다리며 설레했죠. 복원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낡은 가죽을 부드럽게 하고 변색된 부분을 복원하고 떨어진 접착제를 다시 붙이는 과정은 인내와 정확성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즐겼습니다. 이 신발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작업 사흘째 되던 날 발바닥 부분의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해 신발을 완전히 분해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평생 잊지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밑창 안쪽 일반인은 절대 볼 수 없는 곳에 낯선 문자가 새겨져 있었죠. 뭐야? 이게 뭐지? 한글?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한글이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최고의 품질이라는 문구였어요. 어떻게 미국 농구 슈퍼스타의 신발 속에 한글이 새겨져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분명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이런 정보는 전혀 없었어요. 조던 1 모델의 제조 과정에 관한 수많은 글과 영상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한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언가 특별한 발견이 틀림없었죠. 그리고 저는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찍기 전에 저는 이 한글의 비밀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복원 작업을 잠시 멈추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키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어요. 1985년 제품에 대한 세부, 제조 정보는 더 이상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스니커즈 커뮤니티에 이 발견을 공유했고 수십 명의 컬렉터들이 자신들의 조던 1 모델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후기 복각 모델이라 한글이 없었지만 놀랍게도 몇몇 원조 컬렉터들이 비슷한 발견을 했다는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추측이 쏟아졌죠. 짝퉁이 아니냐는 의심부터 역사적 발견이라는 흥분까지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메시지는 조던 슈즈 역사를 연구하는 한 학자로부터 왔어요. 그는 나이키가 초기에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계약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주요 생산지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었죠. 이 정보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농구의 상징인 에어, 조던 신발이 실은 한국에서 제작되었다니. 그것도 첫 번째 모델부터 말입니다.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더 깊이 조사를 진행했죠.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1980년대 초 나이키는 급격한 성장 속에서 생산 기지를 해외로 확장했고 한국의 국제상사 프로스펙스와 동양고무 산업르카프의 나이키 제품의 주요 제조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 에어 조던 1 모델이 생산되었다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찾아냈죠.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역사적 발견이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이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흥분과 의문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한국어를 아는 친구에게 신발 속 문구를 번역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최고의 품질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단순한 제조 라벨이 아니라 자부심을 담은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스니커즈의 역사를 넘어 글로벌 제조업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그것도 부산으로 말이죠. 신발이 만들어진 그 도시로 직접 가서
혹시 아직도 그때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저는 예비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에어 조던 1 모델에 숨겨진 비밀 한글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댓글은 폭발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호기심을 표현했습니다. 쏟아지는 반응들 속에서 저는 이번 발견이 단순한 호기심거리가 아니라 진지한 역사적 탐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스니커즈 문화를 넘어 글로벌 제조업의 역사, 그리고 숨겨진 문화적 연결고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스니커즈 역사의 미스터리를 푸는 여정이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1985년 나이키, 한국, 부산, 조던. 이 키워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연결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인지 찾아내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는 유튜브에 짧은 예고편을 하나 더 올렸어요. 다음 영상은 한국 부산에서 찍을 예정입니다. 에어 조던의 진짜 탄생 이야기를 찾아서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곧바로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근하게 느껴졌죠. 그동안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 1980년대 한국 신발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사상구 지역에는 수십 개의 신발 공장이 밀집해 있었다고 해요. 부산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구 산업 지역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신발 공장들이 있던 자리는 이제 대부분 현대적인 건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몇몇 오래된 건물들은 아직도 그 시절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죠. 이 지역이 한때 한국 신발 산업의 메카였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부산의 신발 공장들은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의 신발도 여기서 제작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날 저녁 지역 신문사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기자 한 명이 흥미롭게 받아들이며 1985년 당시 나이키 제조와 관련된 인물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기적 같은 연락이 왔죠. 김동수라는 분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88세의 노신사인데 당시 국제상사의 생산 책임자였다고 했죠. 아직도 정신이 맑으시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리지널 에어 조던 제작에 관여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산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김동수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시작된 인터뷰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김동수 할아버지는 또렷한 기억력으로 40년 전 일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1984년 말 나이키로부터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새로운 농구화를 제작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때만 해도 김동수 할아버지는 마이클 조던이 누군지도 잘 몰랐지만 나이키 측에서 이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당시 제작 과정의 엄격함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나이키 본사에서 디자인과 사양서가 오면 한국의 기술자들이 그것을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에어 조던 1 모델은 일반 농구화와 달리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던 제품이었죠. 그들은 단순한 신발을 만든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위해 자부심을 담았고 그래서 신발 내부에 최고의 품질이라는 한글 문구를 새겼던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건 일종의 그들만의 서명 같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들은 단순히 외국 기업의 하청업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작품에 자부심을 가진 장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의 증거가 바로 제가 발견한 한글 문구였죠. 처음 1000켤레 정도는 모두 부산에서 생산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다른 공장으로 생산이 확대되었지만 최초의 에어 조던은 바로 이곳 부산의 손길로 탄생한 것이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공장 사진들과 작업 중인 사람들, 그리고 완성된 신발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넘기며 저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진 한 장에는 젊은 김동수 할아버지가 신발을 들고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당시 한국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손재주와 꼼꼼함, 그리고 무엇보다 장인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어요. 사실 나이키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제품을 한국 공장에 맡겼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김동수 할아버지는 제게 뜻밖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당시 생산 샘플로 보관해두었던 오리지널 에어 조던 1 모델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약간 변색되었지만 그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신발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달라는 할아버지의 부탁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신발이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의 장인들이 만든 신발이 어떻게 글로벌 스니커즈 문화의 시작점이 되었는지 그 숨겨진 역사를 밝히는 것이죠. 김동수 할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저는 더 많은 증거와 이야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소개로 당시 함께 일했던 다른 장인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 모두 비슷한 자부심으로 그 시절을 회상했죠. 퇴직한 품질 관리자, 생산 라인 책임자, 그리고 디자인을 현실화시키는 샘플 제작자까지. 이들의 증언은 한국이 단순한 생산국가가 아닌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신발 산업의 강국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창호라는 전 품질 관리자의 말이었어요. 당시 우리는 나이키 본사보다 더 엄격한 품질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미국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단단하고 정밀하게 만들었죠. 그들이 요구한 이상의 것을 제공했기에 나이키가 계속 주문을 맡겼던 겁니다. 이들의 증언을 녹화하면서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마음먹었어요. 단순한 유튜브 영상이 아닌 잊혀진 역사를 복원하는 진지한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저는 신발 제조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을 찾았죠. 부산의 한 구석에서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발을 만드는 작은 공방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수제화를 제작하는 곳이었죠. 이곳의 장인은 1980년대 신발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해 자신만의 공방을 열었다고 했어요. 그는 흔쾌히 자신의 작업 방식을 보여주고 제가 직접 신발 제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가죽을 자르고 재봉하고 밑창을 붙이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했어요. 한 켤레의 신발을 완성하는 데만도 100개가 넘는 공정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조던처럼 복잡한 구조의 농구화는 더욱 많은 기술과 정밀함이 요구되었죠. 지금 당신이 해본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진짜 장인이 되려면 10년은 더 배워야 해요. 장인의 말에 저는 새삼장인 정신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이런 정신이 담긴 신발이 40년이 지나도 그 형태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부산에서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께 받은 1985년산 오리지널 조던과 제가 최근에 구입한 2023년 복각 모델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품질 비교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부산대학교 신발산업연구소의 협조로 두 신발의 내구성, 소재 품질, 제작 방식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40년 된 한국산 조던은 여전히 뛰어난 내구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반면 최신 모델은 소재의 질이 떨어지고 접착 부분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결과네요. 연구소 책임자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40년 전 기술로 만든 신발이 현대의 최신 기술로 만든 신발보다 품질이 뛰어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장인정신의 차이라고 봐야겠네요.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두 신발을 비교하는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1985년 한국산 조던 40년이 지나도 멀쩡한 상태, 2023년 해외 생산 조던 1년 만에 바닥이 떨어지고 접착면이 벌어진 상태. 이 비교 영상은 제 채널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한국에서 만든 조던이 훨씬 품질이 좋아. 저는 영상에서 이렇게 외쳤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스니커즈 팬들이 한국산 빈티지 조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경매 사이트에서는 한국 생산 마크가 있는 빈티지 조던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저는 또한 이 발견을 스니커즈 전문 매체들에 제보했어요. 여러 매체들이 관심을 보였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닌 스니커즈 커뮤니티 전체가 주목하는 주제가 되었어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김동수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기쁩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조던의 첫 신발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왜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혹시 나이키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감추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진 역사의 일부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은 부산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죠.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현지 스니커즈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국 스니커즈 문화의 대부라 불리는 박준호 씨와 서울 성수동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박준호 씨는 스니커즈의 역사뿐 아니라 현재 한국 스니커즈 문화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신발 산업의 전성기였던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는 정말 놀라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 신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고 품질 면에서도 최고 수준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90년대 중반부터 생산기지가 임금이 더 싼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한국의 신발 산업은 서서히 쇠퇴했다고 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빠르게 산업화되고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생산 비용이 증가했던 것이죠. 결국 글로벌 기업들은 더 저렴한 생산지를 찾아 떠났고 한국의 신발 제조 역사는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이런 흐름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품질과 장인정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다시 제조 품질을 중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프로스펙스 같은 한국 브랜드도 국내 생산을 유지하며 품질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의 한 복원 장인을 만나 부산에서 가져온 한국산 조던과 최근 구매한 조던의 상태를 더 자세히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니커즈 복원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두 신발을 꼼꼼히 살펴본 후 놀라운 분석을 들려주었어요. 이 90년대 신발의 솔기, 재봉, 접착 상태를 보면 40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최근 모델은 벌써 접착제가 벌어지고 가피와 솔이 분리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신발은 일회용품에 가까워졌다는 의견을 들려주었습니다. 복원장인은 또한 옛날 신발에 사용된 가죽과 고무의 품질이 현재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작 철학의 차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신발을 오래 신을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지금은 빨리 소비하고 새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모든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호텔로 돌아와 특별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한국산 조던에 숨겨진 비밀 품질 비교 테스트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서 저는 과학적 테스트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한국산 조던이 현대 제품보다 품질 면에서 얼마나 우수한지를 상세히 보여주었어요.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스니커즈 커뮤니티에서 이 영상은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켰어요. 많은 팬들이 나이키, 다시 한국에서 만들자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글로벌 브랜드의 제조 관행에 대한 진지한 의문으로 확대되고 있었어요. 영상 업로드 후 반응을 지켜보면서 저는 서울의 스트릿 패션과 스니커즈,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박준호 씨의 추천으로 먼저 찾은 곳은 성수동이었어요. 예전 공장지대가 힙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이곳은 서울의 브루클린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골목마다 독특한 컨셉의 편집숍과 카페, 그리고 수제화 공방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 수제화 공방에 들어가 보니 장인이 정성스럽게 신발을 만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김동수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어요. 대량 생산에서 벗어나 품질과 디자인에 중점을 둔 소규모 장인들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 중 일부는 김동수 할아버지처럼 과거 대형 신발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죠. 성수동의 한 스니커즈 편집숍 주인은 최근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빈티지 신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생산된 빈티지 신발들이 희소성과 품질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컬렉션 중 80년대 한국산 신발들을 보여주었는데 그 디자인과 품질이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고 견고했습니다. 한 젊은 디자이너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부산 신발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물려받아 지금의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인 정신을 이어받고 싶었다고 해요. 지금은 대량 생산의 시대지만 손으로 만드는 신발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홍대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젊은이들의 에너지로 가득한 이곳은 한국 스트릿 패션의 중심지였습니다. 거리마다 독특한 스타일의 젊은이들이 스니커즈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코디하고 있었어요. 스니커즈가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스트릿 패션 포토그래퍼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스트릿 패션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로 한국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스니커즈 문화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압구정에서는
또 다른 패션 문화를 경험했어요. 고급 브랜드 숍들 사이에서도 스니커즈는 중요한 패션 아이템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셀럽들이 착용한 스니커즈는 즉시 트렌드가 되고 때로는 수입이 어려운 한정판 스니커즈를 구하기 위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직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서울의 스니커즈 문화를 체험하면서 저는 여기서 단순히 스니커즈를 신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발이 단순한 발의 보호 장치가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 수단이 된 거죠. 한국 스니커즈 협회의 한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신발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한국 신발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적 감성을 접목시켜 독특한 디자인의 스니커즈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이런 브랜드들이 점차 해외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단순한 신발 생산국이 아닌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한국 패션 위크 행사에 참석했어요. 이곳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제조 기술이 현대 패션과 만나는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전통공예 기술을 현대 의류와 액세서리에 접목시킨 디자이너들의 작품이었죠. 몇몇 디자이너들은 과거 한국 제조업의 장인정신에서 영감을 받아 컬렉션을 선보였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신발 산업의 역사적 기술을 현대 패션 아이템에 재해석한 작품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한국 공장에서 사용하던 재봉 기법과 소재, 처리 방식이 현대 디자인에 새롭게 적용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행사장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제조 산업이 단순히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문화임을 깨달았어요. 과거의 제조 기술과 장인정신이 현대 디자인과 만나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산업의 역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과 미학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저는 이곳에서 체험한 모든 것을 영상으로 담았어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패션과 제조 문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 이 모든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준비를 해야 했죠.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영상, 인터뷰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산 조던 신발과 현대 신발의 비교 테스트 결과가 핵심이었어요. 이 모든 내용을 압축해 한 편의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하고 강렬하게 정했어요. 조던 1 속 한글 발견, 당신이 몰랐던 진실. 영상 업로드 후 첫 주에 조회수는 예상보다 빠르게 5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활발하게 달렸고 몇몇 스니커즈 전문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저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도 짧은 클립들을 올렸는데 스니커즈 커뮤니티 내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는 조던이 사실 한국산이었다고? 이것이 팬들의 가장 큰 반응이었죠. 주로 하드코어 스니커즈 팬들과 신발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영상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신발 블로그와 웹진에서는 제 발견을 다룬 후속 기사를 게재했어요. 컬렉터들 사이에서 1985년 한국산 에어 조던 1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베이와 같은 경매 사이트에서는 한글 마크가 있는 오리지널 조던의 가격이 이전보다 약 50% 정도 상승했어요. 몇몇 열성 컬렉터들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조던 1 모델을 재확인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몇몇 빈티지 스니커즈 전문점에서는 한국산 초기 조던 모델을 찾는 문의가 증가했다고 해요. 한 매장은 작은 코너를 마련해 메이드 인 코리아 빈티지 스니커즈를 특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몇몇 오래된 컬렉터들은 이미 한글 마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연락해왔어요. 그들 중 일부는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단순한 제조 코드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한글이 실제로 한국 장인들의 자부심을 담은 메시지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셈이었죠. 스니커즈 관련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들에서 이 주제가 다뤄졌고 저는 몇 군데 출연해 발견, 과정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한 인기 스니커즈 팟캐스트에서는 나이키의 전 디자이너를 초대해 저와 함께 당시 생산 방식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산 빈티지 조던 찾기 같은 해시태그가 스니커즈 커뮤니티 내에서 소규모 트렌드가 되었어요. 몇몇 영향력 있는 스니커즈 컬렉터들은 자신들이 소장한 한국산 빈티지 모델을 공유하며 그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니커즈 전문 잡지 솔 컬렉터는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잊혀진 스니커즈 역사를 발굴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어요. 이 기사는 단순히 제 발견만 다룬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니커즈 제조 역사와 아시아 국가들의 기여에 대해서도 조명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반응이 있었어요. 몇몇 스니커즈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제 영상이 번역되어 공유되었고, 부산의 신발 산업 역사에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김동수 할아버지와 같은 장인들의 이야기가 한국 내에서도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반응이 열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신발 브랜드 관계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발견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고, 몇몇 회의적인 사람들은 한글 마크의 의미를 과대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대체로 스니커즈 커뮤니티는 이러한 역사적 발견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런 관심 속에서 저는 한국의 신발 제조 역사에 관한 더 심층적인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도 연락이 와서 부산의 신발 산업 역사에 관한 특집 프로그램 제작에 제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김동수 할아버지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을 때였어요. 할아버지는 소녀의 도움을 받아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게 이 모든 노력이 가치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한 신발 리뷰어나 패션 인플루언서를 넘어 잊혀진 역사와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미국과 한국, 과거와 현재, 제조업과 패션 문화가 한 켤레의 신발 속에 모두 담겨 있었고, 그 이야기를 발굴해내는 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가 되었어요. 발견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한번 그 특별한 신발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빈티지 스니커즈가 아닌 숨겨진 역사를 간직한 유물 같은 느낌이에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한 켤레의 신발이 제 인생과 시각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정리하기 위해 저는 한글 조던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개설했어요. 여기에는 부산과 서울에서의 취재 내용, 김동수 할아버지와 다른 장인들의 인터뷰, 그리고 신발 비교 테스트 결과까지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스니커즈 팬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의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동수 할아버지와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최근 지역 신발 제조업 역사 보존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해요. 젊은 세대에게 전통적인 신발 제작 기술과 역사를 알리는 일에 작은 힘을 보태고 계신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제 유튜브 채널의 방향성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신발 리뷰나 복원에 그치지 않고 제품 이면의 이야기라는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의 역사와 제작 과정,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바라보는 제 시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신발이나 다른 모든 제품들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매개체로 느껴져요. 제품 하나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자부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대학의 디자인과에서 제조업의 글로벌 역사와 문화적 맥락에 대해 특강을 해달라는 제안도 받았어요. 학생들에게 한국 제조업의 역사와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며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 속에는 항상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부산시가 신발 산업 역사를 포함한 지역 산업 유산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동수 할아버지를 비롯한 장인들의 증언과 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수집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찍은 영상과 사진 자료도 일부 기증했는데 이 역사적 기록을 보존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어 기쁩니다. 최근에는 한두 개 미국인 대학생으로부터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는 제 영상을 보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부산에서 제조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가족의 역사를 더 깊이 탐구하게 되었고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가족의 뿌리와 이민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한 일이 단순한 발견을 넘어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품의 가치는 단순히 브랜드 이름이나 디자인만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기술과 열정, 그리고 자부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많은 제품들이 실제로는 이름 없는 장인들의 손길로 태어나고 그들의 이야기는 종종 잊혀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실체가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가끔은 이런 우연한 발견이 없었다면 이 역사는 계속 잊혀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찔함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속 사물들 안에는 얼마나 많은 숨겨진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물건을 소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조업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좋은 제품은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장인정신과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물건을 볼 때 그 이면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제품 속에 담긴 보이지 않는 노력과 역사에 더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에는 누군가의 열정과 노력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한 켤레의 신발 속에서 발견한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